5장 동기이론입니다. 우리 이제 이 동기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교육 심리학 부분에서도 살펴봤어요. 근데 이 교육행정 쪽에서 왜 동기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직업인이니까. 조직에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심리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동기를 어떻게 부여해가지고 아이들을 갖다 잘 가르치도록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 이제 동기 이론에서 뒤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몇 이론들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동기, 인간이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하도록 활성화시키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예요. 인간의 행동을 목표로 이끌어나가는 내적인 상태, 인간의 행동 방향을 결정짓는 경영이나 태도,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차원에서 조직의 구성원이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도록 행동을 유발시키고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기이론은 크게 이제 내용이론하고 이제 과정이론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내용이론은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 그 내용에 이제 관심을 두는 것이고요. 모든 인간에게 공통의 욕구가 있고 같은 요인에 의하여 동기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과정이론은 아니다. 인간에게 동기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이제 관심을 둬야 한다. 그래서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은 개인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행위를 유발하고 유지하며 종료하는 이제 과정은 모든 인간에게 이제 같다. 그래서 과정을 봐야 된다. 그래서 내용 이론에 있어가지고 이제 일정 정도는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이 과정 이론이 이제 더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기의 이제 내용 이론을 보면 이제 매슬로우 욕구 계층 이론, 욕구 위계 이론 우리 봤었죠, 앞쪽에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욕구하는 존재이고 인간의 욕구는 각 단계에 따라 일어난다. 그래서 인간에게 중요한 순서에 따라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이제 구분했죠. 저 수준의 욕구로부터 그 수준의 욕구로 이제 진행이 되고, 저 수준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 욕구가 나타나서 충족을 요구한다. 그래서 만족, 그리고 진행한다 해서 만족, 진행법,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욕구 단계를 갖다가 이제 구별을 했어요.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 보호 욕구, 3단계 사회적 욕구, 그래서 이제 애정, 소속, 우정, 집단 소속감, 그 다음에 4단계가 이제 존경 욕구예요. 지위의 인정, 자기 존중, 성취감, 이런 것들이 이제 존경 욕구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아 실현 욕구가 이제 최종 단계죠. 그래서 지적 욕구하고 심리적 욕구를 포함하고 절정 경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별했어요. 앞서 이제 그 욕구 단계를 얘기를 하긴 했는데, 결핍 욕구하고 이제 성장 욕구로 구별했죠. 그래서 D 욕구, G 욕구,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결핍 욕구는 1에서 4단계 욕구를 말합니다. 긴장해서 평형, 항상성을 지향하고, 결핍 욕구가 강한 사람은 타인 지향적이고 의존적인 존재가 된다. 성장 욕구, G 욕구는 잠재력을 발휘하려는 욕구로 존재 욕구, being needs, 존재 욕구, 메타 욕구라고도 하고, 5단계 욕구로 완전히 만족되지 않고 긴장의 즐거움이 계속되며 성장 욕구가 강한 사람은 자율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존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조직에 주는 시사점은 교사들이 교사로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고 고차적인 욕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사의 동기 및 욕구의 확인과 욕구를 충족시킬 보상을 규명하는 데 이제 유용하고, 교사의 욕구가 안전 욕구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가능한 한 높은 위계 욕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직원의 직위나 개인별로 현재 욕구에 근거하여 동기할 필요가 있다. 인간 중심 학교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논리적 토대를 제공해 준다. 근데 이제 비판을 받았죠. 앞서서도 보았던 내용입니다. 욕구의 종류와 위계에 관한 일률적 논리를 전개해서 개인별 상황별 차이를 강화하였다. 개념들이 불분명하다. 욕구 계층의 수와 만족 순서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인간이 반드시 위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욕구의 순차성에 따른 순차성에 대해서 다른 연결들도 존재한다. 인간은 한 가지 욕구로 인해 행동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결정된다. 이런 이제 비판이 가해지고 있죠. 그래서 욕구 계층 이론은 이제 다른 연구들이 있습니다. 포터가 얘기한 욕구 만족 질문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이제 수정을 한 겁니다. 한번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 조직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생리적 욕구가 대부분 충족되었기 때문에 매슬로우의 욕구 체계에서 생리적 욕구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추정했는데, 아휴, 미국에 가서 보면, 그냥 그 어마어마한 몸집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 게 채워지지 않은 듯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포터는 자율 욕구를 제시하면서 존경 욕구와 자아 실현 욕구에 이제 삽입을 시켰어요. 자율 욕구란 자신의 환경이나 운명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작업 환경을 통제하며 영향력과 권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변형을 해서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자아 존경 욕구, 자율 욕구, 그다음에 자아 실현 욕구. 아까 이제 봤지만 생존 욕구는 이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욕구 계층 이론은 이제 다른 연구들, 서지오바니하고 이제 카버가 얘기한 성공 추구자, 실패 회피자. 그래서 인간이 어떤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 추구자하고 실패 회피자 두 집단으로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패 회피자의 특징은 낮은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고 자기 보호와 자거 방어를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이 실패 회피자의 특징이에요. 책임감이 낮고 각광받기 싫고 모험도 두려워하고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을 회피하죠.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인 것을 싫어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 모험, 긴장, 변화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죠. 실패 회피자는 하위 체제의 욕구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안전 욕구나 소속 욕구, 존경 욕구에 이제 관심이 많다. 그에 반해서 이제 성공 추구자의 특징은 실패 회피자가 회피하는 행동을 갖다 모두 이제 추구한다. 그래서 자율적이면서 자아 실현에 관한 표현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한다. 성공 추구자는 상위 체제의 욕구에 관심을 가진다. 존경 욕구, 자율 욕구, 자아 실현 욕구가 그것이다. 근데 사람이 전부 다 저렇지는 않고, 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소시오패스라고 이제 많이들 그 얘기를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상황이나 자기가 이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일에 따라서, 성공 추구자일 수도 있고 실패 회피자일 수도 있죠. 다음 허즈버그가 얘기하는 이제 동기 위생 이론입니다. 허즈버그는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에 기초해서 동기 유발하는 요인을 찾고자 했어요. 그래서 개인 내부에 있는 욕구 에너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일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유발시키는 요인을 찾기 위해서 작업 환경에 이제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계사하고 기술자 203명,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요게 이제, 비판의 대상이 많이 됩니다. 직무에 대해 만족을 느꼈을 때 만족의 감정을 유발하는 조건, 만족감이 과업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직무 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과 직무 불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별개로 존재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동기 요인하고 이제 위생 요인을 찾은 겁니다. 만족 요인이 충족될 경우 만족은 하겠지만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만족의 반대 개념은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이 없는 것, no satisfaction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불만족 요인이 있을 경우에 불만을 갖게 되겠지만 이것이 제거된다고 해서 만족하지는 않는다. 불만족의 반대 개념이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 없는 것.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새로운 관점이죠? 그래서 동기 요인, 만족 요인과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은 서로 반대 개념이 아니며 독립된 별개의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족 요인은 접근 욕구와 관련이 있고 불만족 요인은 회피 욕구와 관련된다. 그래서 동기 요인, 만족 요인은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이 제거된 다음에 작용을 한다. 위생 요인의 제거나 개선은 불만족을 감소시키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만족이나 동기를 강화시키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까지의 어떤 이론의 맥락을 따져보면 이제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부터 보면 직무에 불만족을 주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작업 환경에 생기는 외적, 물리적인 것들이고 제거했을 때 불만족을 없애준다. 위생 요인이 충족되면 불만족은 감소하지만 만족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얘기했고요. 임금, 인간관계, 작업 조건, 행정, 감독, 조직의 정책, 직무 안정성 등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위생 요인이 충족되면 종업원은 80%까지 능력을 발휘하지만 충족되지 못하면 60%밖에 능력 발휘가 안 된다. 결국은 뭐냐면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일정 정도 능력 발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동기 요인, 만족 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의 직무 수행에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작업 자체로부터 도출되고 성장에 대한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동기 요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만족감이 감소한다. 그래서 성취감, 일 그 자체, 인정, 책임감, 개인의 발전 등이 해당이 되고 동기 요인이 충족되면 종업원은 자신의 능력을 100% 이상 발휘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기 추구자하고 이제 위생 추구자 이렇게 되어 있죠. 동기 추구자는 직업을 성취, 인정, 책임, 발전 등의 측면에서 생각하고 매슬로우의 욕구 체계에서 상위 욕구에 관심을 둔다. 위생 추구자는 직업을 보수, 근무 조건, 지위, 직업 안정, 사회적 관계 등의 측면에서 생각하며 매슬로우의 욕구 체계에서 하위 욕구에 관심을 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의의를 보면 동기를 다른 변수들과 구별하여 다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다른 동기 이론들의 연구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래서 내적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동기 요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비판입니다. 만족 요인하고 이제 불만족 요인으로 이제 분류했지만 분류의 기준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개인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개인에 따라서는 위생 요인에 의해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생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저차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허즈버그가 행한 실험이 공개적인 면담이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면담자가 듣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없다. 아까도 봤지만 그 사람들은 꽤나 교육을 받은 일정 수준의 전문직 종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빠르겠죠. 그러니까 의도를 파악하고 묻는 사람의 의도에 부합되게 답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비판을 받았어요. 저도 굉장히 타당한 비판이라고 봐요. 학교 조직의 시사점. 교사들로 하여금 직무를 통한 만족을 제고하도록 하는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어쨌든 방향성 자체, 의미 자체는 이제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동기화 전략으로 직무 재설계, 잡 리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이 직무 자체를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인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교사 경력 단계화 프로그램이 도입이 된 겁니다. 교사들에게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학교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직무 재설계예요. 잡 리디자인. 직무 재설계란 조직 구성원들의 작업의 질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직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직 구성원의 동기 유발을 위한 내재적 보상 방안의 하나로 직무 확장 이론, 직무 특성 이론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허즈버그는 직무 확장 이론을 얘기했어요. enrichment, 직무 충실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직무 재설계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하여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좋은 대우를 받을 때 성과가 향상된다는 기본적인 가정에서 출발을 해요. 직무를 수직적으로 확장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적 성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직무 확대가 있어요. 확장이 있고 확대가 있어요. 새로운 활동의 추가를 통한 업무량의 수평적 확대를 말합니다. 예. 확장이라고 할 때 그 장이라고 하는 거는 긴 거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거. 확대라고 하는 거. 넓게, 폭을 넓혀주는 거죠. 그래서 직무 확장의 방안으로 동기 요인을 강조를 하고 구성원들에게 좋은 위생 요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동기 요인을 보완하도록 한다. 다음, 직무 특성 이론이에요. 직무 특성이 직무 수행자의 성장 욕구 강도에 부합될 때 긍정적인 동기 유발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욕구 계층 이론, 직무 확장 이론, 기대 이론을 기초로 설계되었는데 직무가 작업 결과에 대한 보람, 결과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 세 가지의 심리적 만족 상태를 가져올 때 구성원의 심리적 동기를 유발한다. 그래서 직무가 다양하고 종업원들이 직무를 중요하게 지각할수록 조직의 과업 흐름과 일체감을 가질수록 직무 수행에 대한 자율성과 피드백을 받을수록 직무에 의미를 부여하고 책임감을 느낄수록 높은 내적 동기를 가질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직무 중요성, 자율성, 활류 등 5가지 직무 특성이 영향을 끼치고 그 가운데서도 자율성과 활류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된 것이 바로 이제 이 교사 경력 단계화 프로그램이에요. 1980년대 초에 미국에서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방안의 일환으로 교직 전문화를 추진한 겁니다. 호이하고 이제 미스켈이 이제 견해를 밝혔는데요. 우수한 교사들이 교직에 잠깐 머물고 떠나는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교직이라고 하는 것은 납작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교사들이 상위직으로 승진할 경력 기회가 없다는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경력 단계화의 이제 목적을 얘기를 한 겁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할 기회와 보상을 제공을 해야 된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직무의 다양성을 기하며 새로운 도전을 수행해야 한다. 동료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책임 가능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하에서 이 경력 단계화 프로그램이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지휘상의 서열을 공식화하고 교사들한테도 이제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교사의 능력과 업무를 일치시키고 교사들한테 책임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력 단계를 둔 거예요. 수석교사, 그다음에 정규교사, 선임 정규교사, 그다음에 수석교사 이러한 이제 경력 단계를 마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돌포의 ERG 이론이에요. 생존, 관계, 성장, 욕구 이론입니다. 그래서 메슬로의 욕구 계층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생존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재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욕구의 영역을 보면 생존 욕구라고 하는 것은 메슬로우의 생리적 욕구하고 안전 욕구에 해당되고 관계 욕구라고 하는 것은 메슬로우의 안전 욕구, 대인관계 욕구하고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성장 욕구는 메슬로우의 존경의 욕구하고 자아실현 욕구에 이제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영역을 갖다 이렇게 새롭게 이제 재편을 하고 공통점은 하위 수준의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수준의 욕구가 동기 유발의 힘을 얻게 된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좌절 및 퇴행 요소가 있다고 본 거예요. 메슬로우는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퇴행하기도 하고 정체하기도 하고 상위 수준의 욕구가 좌절되면 하위 수준의 욕구의 중요성이 이제 커진다는 겁니다. 불만족 퇴행 접근이라고 얘기돼 있죠. 만족 진행 접근이었잖아요, 아까는. 근데 이제 불만족스러우면 퇴행할 수도 있다. 두세 가지 욕구가 한꺼번에 충족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방,
보면은 갑자기 식욕이 끓지요. 생리적 욕구가 막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슬로우는 존경의 욕구를 결핍 욕구로 분류한 데 반해서 엘덜프는 성장 욕구로 이제 분류를 했던 거고, 반드시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상위 욕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예? 내 삶이 비루하고, 내가 비록 먹을 것을 탐하고, 나의 저차원적인 욕구를 갖다가 충족하는데 매몰되어 있다 하더라도 존경받고 싶어 해요. 나도 더 나은 어떤 삶에 대한 욕망이 들끓습니다. 그럼요. 다음 맥그레거의 이제 XY 이론이에요. 굉장히 이제 단순한 이론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이제 기본 가정. 그게 뭐냐면 인간의 부정적이고 수성적인 면에 근거한 X 이론, 그 다음에 인간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에 근거한 Y 이론. 굉장히 단순해요. 이론은 이렇게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서 X 이론에 따르면 보통의 인간은 선천적으로 일을 하기 싫어하고 가능한 한 일을 회피하려고 한다. 지시받기를 좋아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야망이 없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원한다. 인간은 생존 욕구나 안전 욕구의 수준에서 동기 유발이 가능하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압 통제 지시해야 된다. 이거를 보면 갑자기 급 우울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경영 전략은 뭐냐면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지도성을 발휘해야 된다. 구성원을 설득하고 보상을 주고 처벌하고 통제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 관리론 접근에 가깝다. 근데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게 딱 이렇다? 아니죠. 굉장한 합리성과 과학성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막 몰아붙이고 통제하고 강압하고 꼭 그런 것만도 아니죠. 근데 이제 어쨌든 분류하기 쉽게 과학적 관리론, X이론은 과학적 관리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외워두십시오. Y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 지시와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업무에 책임지기를 좋아하고 집단적이고 협동적인 존재이며 최상의 보상을 자기 만족과 자기 실현에 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일에 대한 동기와 잠재력, 책임감, 목표 성취, 의지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영자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특성을 인식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부하 직원들의 노력을 촉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의 조건과 운영 방법을 끊임없이 정비해야 되고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율적인 통제에 맡기고 그래서 관계론적 접근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대요. 다음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이에요. 아지리스는 관료적 가치체계 X 이론에 근거한 조직 그리고 인간적 가치체계 Y 이론에 근거한 조직을 비교 연구했어요. 그래서 조직의 관리 방식이 구성원의 행동이나 개인적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해서 이 미성숙 성숙 이론을 발전시킨 겁니다. 개인의 성숙이 조직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가정 아래 개인과 조직이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추구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직을 갖다가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관료적 가치체제를 따르는 이론, 그러니까 이제 X 이론에 이제 근거하는 거고, 인간을 부정적이고 수성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피상적이고 의심 많은 인간관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위선적인 관계만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대인관 능력을 저하시키고 그렇게 되겠죠. 대인관계 능력은 다시 불신, 집단 간 갈등을 야기하게 되고 조직의 문제 해결력을 저하시킨다. 참 단순하겠지만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인간을 갖다가 너무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적 가치체계를 따르는 조직이다. 그래서 Y론에 근거해서 인간을 긍정적인 존재로 보고 성숙한 인간으로 취급한다. 신뢰 있는 관계가 형성되고 대인관계 능력, 집단 간 협동, 융통성이 증가되어 조직의 효과성이 증대된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과 조직 자체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인간은 성격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 상태로 변화하고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을 자아의식을 가진 성숙한 인간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형성되고 성격의 형성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변화는 연속적인 것이며
그래서 대부분이 그 연속선을 따라서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 상태로 발전하여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성숙, 성숙의 이제 연속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성에서 능동, 의존에서 독립, 단순한 데서 다양한, 변덕스럽고 얕은 관심에서 깊고 적극적인 것으로, 단계적인 것에서 장기적인 것으로, 종속적인 것에서 대등하거나 우월한, 자아식이 결합된 데서 자아의식 및 자기 통제가 생기는, 이러한 이제 연속선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의 사람들을 미성숙 상태로 고정시키거나 조정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 공식 조직이란 고전 이론 또는 X 이론에 입각한 조직이고, 그래서 공식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의 성숙화를 억제시킴으로써 성숙하려는 인간의 욕구와 공식 조직의 X 이론적 관리 전략 사이에 부조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부조화로 인해 조직 구성원들은 좌절감, 갈등, 무관심의 상태가 되고 나아가 조직의 생산성은 저하되며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공식 조직을 갖다가 악으로 본 거죠. 비셔스 서클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그러면 저 구글 같은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글 같은 데. 아닌가요? 그 뭐 형태 자체가 그런 공식 조직이 아닌가요? 왜요? 거기도 선발해가지고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돈 버는 회사인데. 자, 그래서 발전 방안. 조직 내 구성원에게 책임의 폭을 넓혀주고 믿음으로 대해준다. 직장에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구성원의 자아실현 욕구와 함께 조직의 욕구도 충족될 수 있다. 조직의 관리자는 구성원을 성숙한 인간으로 취급하고 그러한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리자는 바람직한 지도성을 발휘하고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계속하게 되면 그 구성원은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 상태로 발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3절, 동기의 과정 이론입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 내용 이론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동기의 내용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기의 이제 내용 이론이었고요. 자, 브룸이 얘기한 이제 기대 이론부터는 과정 이론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현재와 미래의 행위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 그래서 동기와 과정에서 개인 지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만족감과 직무 수행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 욕구 충족과 동기 유발 사이에 인간만이 지니는 주관적인 평가 과정이 게재되어 있다. 바로 이제 이 측면이 중요하죠. 주관적인 평가 과정. 사람들이 성과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주관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하는데 이제 착안을 해서 전통적인 욕구 이론에 기대라는 개념을 추가하였습니다. 구성원이 자기가 선호하는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하면 동기가 부여되어서 열심히 일할 것,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동기 부여라고 하는 것은 유인가와 기대의 곱하기에 사실 이제 저 시그마 표시죠. 그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계속 나가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본 겁니다. 저 기본 가정을 보면 모든 사람은 동기 수준을 형성하는 공통적인 인지 과정이 있다. 사람에 따라 욕구, 희망, 목표의 유형이 다르다. 그렇죠. 앞서도 봤지만 내용 이론이 가지고 있는 결함이 이제 그겁니다. 이제 공통적인 어떤 특성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저런 욕구, 희망,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과한 측면이 없잖아 있죠. 자,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 동기, 소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조직에 들어오고 이들이 조직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영향을 준다. 사람의 행위는 개인 내부의 힘과 환경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데 개인이 바라는 산출에 대한 기대에 근거하여 행위를 선택한다. 그래서 동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자발적인 행위들 가운데서 개인의 선택을 지배하는 과정이다. 유인가, 보상 기대, 성과 기대의 세 가지 요소가 긍정적일수록 동기는 더욱 강력해지며 어느 하나라도 감소되면 과업 성취를 위한 동기는 나타나기 어렵다. 여기서 이제 이 유인가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어렵거든요. 도대체 이 유인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기대라든지 어떤 성과에 대한 기대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가 알지만 저 유인가 참 저런 말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 알기 쉽게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 책에서 보면 379페이지에 이 기본 모형이 나와요. 근데 이제 먼저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떤 노력이나 이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성과에 대한 기대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성과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1차적 산출. 처음으로 이제 성과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이걸 갖다가 1차적인 생산물, 산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끌어내는, 유인해내는 그런 값이다. 라고 해서 이제 유인가라고 쓰고. 그래서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이 수단이 되고 또 어떤 보상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이 성과라고 하는 걸 통해서 2차적 산출물, 또 다른 성과가 나타나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사람한테 있어서 보상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유인가, 어떤 성과를 갖다가, 유인해내는, 그런 값이다.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것도 유인가가 된다. 예.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한번 볼게요. 동기의 구성 요소를 보면 성과 기대라고 하는 게 있죠. 개인의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를 연계하는 것, 기대하는 거죠. 어떤 행동이, 어떤 노력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관한 믿음의 강도이자 주관적인 확률이에요. 어쨌든 이 기대, 이거는 주관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수업 준비에 노력을 들여서 자기반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높은 성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성과 기대의 확률값은 0부터 1까지. 어쨌든 노력을 하면 그래도 플러스의 뭔가는 나올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겠죠. 자, 두 번째는 유인가의 유의성이라고 밸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와 보상이 갖는 매력의 정도, 성과와 보상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선호와 욕구의 정도. 그래서 유인가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난 때려주기도 하기 싫어. 이런 식의 얘기. 그죠? 그래서 유인가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의 범위를 갖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전혀 매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혐오를 주는 거. 그런 것들은 마이너스이겠죠. 그래서 동일한 보상, 보수, 작업 조건, 승진, 안정성 등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른 유인가를 부여한다. 그렇죠? 돈을 많이 주면 사람들이 의뢰? 그걸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난 돈 보고 뭔가를 갖다 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겁니다. 유인가. 유인가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이끌어내는 바로 이 성과가 이제 유인가가 되는 거고 성과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유인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 기대, 보상에 대한 기대죠. 이게 이제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과와 보상을 연계한 것 이렇게 돼 있죠. 노력의 1차적인 성과와 2차적인 성과의 상관관계를 뜻하고 1차적인 성과가 2차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주관적인 확률이다. 좋은 성과는 주목을 받고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확률값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노력이죠. 성적이 오르면 1차적인 성과, 산출이죠.
상장과 부상, 2차적인 성과, 보상을 밟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1차적인 성과, 노력에 따른 성과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2차적 성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까지 표시하고 두 성과의 관계가 높으면 플러스 1, 관계가 없으면 0. 오히려 마이너스로 부정적인 관계면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성과의 산출, 1차적 산출, 1차적 성과, 노력에 따른 직접적인 성과를 얘기하고 2차적 산출, 2차적 성과라고 하는 것은 1차적 산출의 성과가 가져온 성과, 보상을 말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 가운데서 행위의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봤으니까 이제 다시 넘어가고요. 자, 기대 이론은 인간의 동기 유발과 가업 성취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수단, 기대, 유인과의 복잡한 관계를 수치로 함축시키려 하다 보니까 인간 심리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단순화시킨 측면이 있다. 또 동기를 이제 세 가지 요소로만 나타내는데 문제가 있고, 세 가지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도 밝히지 못하였다. 학교 조직에서는 성과에 따른 보상의 정도를 구체화해야 하고, 노력에 따른 성과와 보상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이 포터와 러울러의 기대이론, 성과, 만족, 모형이에요. 요거는 앞서서의 브룸의 기대의 이론을 확장시킨 거예요. 인간은 성과에 대한 보상 기대만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며, 이게 이제 꼭 유인가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의 능력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지각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과가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 만족은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에 의해 강화된다.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이 있더라도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지각되면 개인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몇 가지 요소를 더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볼게요. 사람이 그냥 단순히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이 유인을 해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상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지각된 노력, 그리고 보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각을 함으로써 노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 노력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특성이라고 하는 것과 역할에 대한 지각이 합쳐져서 성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성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데, 내적 보상, 외적 보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보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보상이라고 하는 것도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만족이 될 수도 있고 불만족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요 요인을 보면 보상의 가치, 앞서 봤죠? 개인이 보상에 대해서 이제 부여하는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지각된 노력, 보상 가능성의 지각이에요. 어떤 노력이 보상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보상 가능성이 없으면 굳이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노력, 성과, 능력과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 역할에 대해서 이제 지각을 해야 되겠죠. 역할에 관한 지각이 부족하면 과업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어렵다. 내적 보상, 성취감, 자아실현, 성장의 기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 외적 보상, 보수, 승진, 지위, 직업 안정성, 이런 것들을 보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각된 공정한 보상, 개인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제 보상의 수준을 얘기하고, 만족, 개인이 실제로 받은 보상과 기대했던 보상 간의 일치 여부를 만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에요. 이퀴티 세오리라고 되어 있죠. 이퀴티.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관한 지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비교 이론이에요. 균형 이론 또는 교환 이론,
이렇게도 얘기하고, 사람들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동기가 유발된다. 불공정하게 인식하게 되면 동기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 가정은 동기란 개인이 자기의 과업 상황에서 지각한 공정성의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개인은 자기와 다른 사람의 투입 대비 성과를 비교해서 불균등하면 불공정을 느끼고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것이 과업 동기가 된다. 그래서 이제 공정성 도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투입한 분의 자신한테 나타난 성과가 타인이 투입한 것분의 타인의 성과하고 같아야 이건 공정하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입의 요소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성과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수치화하기 어렵죠. 또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또 비교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인지 같은 것도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면 그걸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인지를 한다고요. 근데 어쨌든 일종의 이제 인투이션인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재빨리 이렇게 이론화 시킨 거죠. 우리의 이제 상식선에서 이제 불공정한 경우에 대해서 저급여 불공정성, 과급여 불공정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투입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보다도 타인 투입해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더 크다. 이게 이제 저급여 불공정성이에요. 내가 덜 받는 거잖아요. 과급여. 내가 이제 많이 받는 거. 내가 투입한 것분의 성과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많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공정성 회복을 위한 이제 행동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내가 불공정해요. 이 상황이.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고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행동 유형입니다. 투입의 조정.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과소보상이 되고 있다고 느끼면 이거 해서 뭐해. 그렇죠. 내가 이거 열심히 해서 뭐해. 그러니까 투입을 줄이고 과대 보상되고 있다고 느끼면 나는 조금 있는데 의외로 수입이 쏠쏠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투입. 내가 투자를 더 많이 하겠죠. 인지적 왜곡. 실제로 투입이나 성과를 변경시키지 않고 인지적으로 왜곡시켜서 과소보상에 대해 합리화하는 겁니다. 타인의 지식, 능력 등이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치부하는 거예요. 그래, 쟤는 뭔가 있겠지.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지네 부모 빽이라도 있을 거야.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인지적 왜곡, 합리화죠. 조직 이탈, 극단적인 경우로 불공정성이 너무 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중이 이제 절이 싫으니까 이제 떠나는 거죠. 성과 조정. 투입의 증가 없이 노동조합의 압력을 통해서 근무 조건이나 보수등을 개선해서 성과를 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이러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장이에요. 아버지, 저 너무 불공정한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비교 대상 변경. 비교 대상을 변경함으로써 불공정성을 줄일 수 있다. 쟤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비교하겠냐. 쟤는 아버지가 사장인데. 그렇죠? 상급자는 교사의 동기부여에 있어서 공정성에 대한 지각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교사들이 자신들이 받는 보상을 교직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도 비교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과 만족 이론과 공정성 이론의 비교. 앞서 이제 로울러하고 바로 이제 앞서 했던 포터가 얘기했던 그 기대 이론, 성과 만족 이론, 요거하고 이제 공정성 이론을 비교하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성과 만족 이론은 개인 스스로 자신의 성과 보상의 공정성을 따지며 보상의 양이 클수록 만족이 크다.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정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 성과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해서 공정성을 따지고 보상의 양을 중시하지 않는 거예요. 쟤하고 나하고 그냥 같으면 돼. 작더라도.
사돈이, 친척이, 사촌이 뭐였죠? 어쨌든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심부. 배가 아픈 심부. 아유, 나 조금 가지고 좋아. 어쨌든 근데 쟤하고만 같으면 돼. 이게 이제 공정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목표가 인간의 실제 행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간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도가 동기의 중요한 힘이 된다. 그렇죠? 예. 목표는 인간의 관심을 특정한 표적에 집중하도록 하는 힘을 제공한다. 목표는 어려운 것을 성취하도록 노력하게 만든다. 목표의 달성은 지속적인 노력을 요하는 것이므로 인내를 장려한다. 목표는 인간의 꿈과 현실을 잇는 가교이며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한 전략적 실행 계획을 창안하도록 촉진한다. 그래서 목표 설정 이론은 목표 관리, 경영 정보 관리, 기획 예산 제도, 조직 개발 등 다양한 경영과 행정 기법에 적용이 되었다. 행정 기법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봤지만은 목표 설정, 목표에 대한 상세한 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타일러의 논리에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타일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져 내려온 일반론적인 입장에서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지금 현재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정말 수많은 이 자기계발서들의 중심 테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목표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중 강연으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랬던 많은 동기부여, 동기개발 뭐 그런 강사님들이 이제 이 목표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다니십니다. 스티어스가 이제 목표가 가져야 할 속성을 갖다 얘기했어요.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목표의 곤란성, 곤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쉬운 목표보다는 다소 어려운 목표가 노력을 자극한다. 목표 설정에 참여하면 좋겠죠. 노력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이 주어져야 하고, 목표 달성에 대해서 동료와의 경쟁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성과를 높인다. 목표의 수용성, 강요된 목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수용한 목표에 대해서 더 큰 동기 유발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목표를 수용하도록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렇죠. 막연한 어떤 목표라고 하는 것만이 이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목표 설정에 참여하는 것이 성취에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단순한 과업을 수행하는 직종에는 적합하지만 복잡하고 수상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직종에는 적용이 어렵다.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많이 들어요. 목표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고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호프예요. 희망.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죠. 희망 고문이라고. 저는 특히나 이제 수험생들한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전 고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고울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것보다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잘 나가는 IT 업계의 이제 거물들을 포함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제 그 중국의 알리바바를 세운 마윈 같은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은 고울의 힘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 액션이에요, 액션. 실천의 힘을 강조해요.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든지 해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쨌든 움직이면서 해라. 저질러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주장이에요.
목표의 중요성을 갖다가 부정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사람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고울에 집착하다가 호프에 집착하다가 망한다. 그러면서 고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고울을 갖다가 어떤 고울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느냐. 조금 전에 나왔어요. 목표의 구체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적. 오늘 할 일, 지금 할 일, 우리 배웠었죠? 지금 여기. 우리 실전주의라고 하는 쪽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실존주의라든지 아니면 그 사르트르의 이야기에 대해서 자꾸만 이 뭔가 오해하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해라기보다도 좀 인기성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사르트르가 젊었을 때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대 이전에 끝났어요. 그 사람 이야기는 전부 다 끝났고 30대 이후부터는 셀럽이었어요. 그냥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셀럽이었어요. 인기 있는 사람, 특히나 여대생들의 절대적인 환호를 받으면서. 근데 30대 이전에 사르트르가 얘기했었던 실존주의의 핵심이 뭐였느냐? 자유예요. 어떤 자유?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여된 자유. 피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초이스를 할 수 있다고. 자유롭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따라요? 책임, 의무. 실존주의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자유도 아니고 선택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 있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라고. 사실 저기에 강조해야 돼요. 실제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게 따라 붙기 때문에 실존인 거예요.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나름 일가를 이루었던 사람, 그것이 돈을 많이 벌거나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액션을 강조하면서 이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스트래티지, 전략과 택틱, 전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지금 현재 내 액션을 풀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택틱, 특히나 택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를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울?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다. 오케이, 좋아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부여되어 있는 것은 그 골이 아니야. 구체적인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택틱들이 중요하고 그 택틱에 기반한 순간순간의 액션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한계 첫 번째, 목표를 수용하도록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렇죠? 분명하지 않아요. 목표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희망 고문이 그냥 달리 희망 고문이 아닌 거예요.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괜히 희망만 주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저런 얘기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당사자가 문제일 수도 있어. 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고문을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내 몫은,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이거예요. 그래, 오케이. 저 사람 말이 맞아.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적인 골들을 갖다가 찾아서 거기에 따른 스트래테지와 택틱이라고 하는 걸 마련을 해서 액션에 들어가는 거. 그거는 자기 자신의 몫이에요. 괜히 희망 고문한다고, 희망 고문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까지 해서 이제 동기 이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